네, 안녕하세요. 모터램프 김상영입니다. 요즘 현대차 제네시스가 신차를 내놓을 때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큰 차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같고 요청도 많아서 지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네, 일단 이 G90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드리면 몇 가지 특징을 짚어 드릴게요. 일단 G9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만든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보시면, 제네시스는 이제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레스트란 뜻 자체가 이제 문장, 가문의 문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엠블럼이 이렇게 방패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이런 오각형 모양의 방패가 앞에 딱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벤틀리 출신이라서 그런가 유니온 잭처럼 이 십자가 무늬가 이제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굴곡들도 상당히 볼륨감 있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엠블럼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을 굉장히 두툼하게 만든 부분, 예전에 클래식카 그런 느낌을 조금 들게 하고요. 차를 조금 더 웅장하고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일단 특이한 부분은 이 헤드램프 부분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좀 신기하게 봤는데, 주간주행등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이런 식으로 일자로 들어오는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 보통은 이 그릴과 맞닿아서 이제 그 앞트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차는 이제 뒷트임을 해서 이 끝까지 나와 있고요. 이 라인이 이 뒤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는 이 부분까지 이제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팬더의 굴곡에 따라서 살짝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이 옆차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들어오고, 대신 보통 이제 사이드미러에 이 LED 전구가 붙어서 여기서 반짝이는데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디테일을 섬세하게 꾸며놨어요. 이쪽에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고 큐빅처럼 예쁘게 빛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격자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새겨놓은 부분들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 휠. 예전에 그 S클래스 마이바흐의 그 뚜껑 휠 있잖아요. 그걸 생각나게 하는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이고, 이 부분은 아마 제네시스가 계속 꾸준하게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촘촘하고 약간 톱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브레이크 냉각에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지만 공기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용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선을 확 사로잡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 미래지향적인 느낌까지 어느 정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차를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숏바디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제 리무진 가운데 부분이 휠베이스가 더 늘어난 모델이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숏바디 모델임에도 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벤틀리 플라잉 스퍼나 링컨 컨티넨탈처럼 이 트렁크 부분이 약간 사선으로 좀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 클래식한 고급차에서 볼 수 있던 라인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은 그동안 현대차가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남달라요. 자, 뒷모습도 굉장히 범상치 않습니다. 로봇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너무 화려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커서 조금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도로에서 이 차를 봤을 때는 진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완전히 쫙 이어버렸죠. 끝에서 끝을 이어버려서 조금 더 차가 넓고 낮게 보이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고, 불빛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머플러도 이 크레스트 그릴처럼 오각형으로 만들어 온 디테일, 이 반사판이나 이런 것들도 옆까지 이렇게 길게 진짜 눈 찢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 상당히 실험적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차들은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 네, 하지만 이거를 좋게 받아들일 거냐는 아직은 의문인 것 같아요. 자, 국산
대형차의 장점 중 하나, 그거는 트렁크가 정말 방대하게 넓다는 부분이거든요. K9도 마찬가지지만 G90도 트렁크가 정말 미친 듯이 넓습니다. 이거는 그냥 골프백을 막 넣어도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처음에 S클래스가 나올 때 트렁크가 너무 좁아서 그 영업사원 분들이 S클래스에 골프백 넣는 방법,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마구 쑤셔 넣으면 되는 공간이 나오고, 이렇게 금속으로 처리한 부분들, 바닥을 금속으로 처리한 부분, 이런 실내 마감들도 어느 정도 조금 공을 들인 모습이에요. S클래스도 이 위까지 이렇게 마감되어 있지 않거든요. 위 그냥 철판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곳은 전부 다 마감 처리를 어느 정도는 해놨습니다. 또 어느 정도 안전도 고려한 기본적인 설계가 잘 돼 있고요. 자, 보닛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뜨뜻해. 좋다. 확실히 이 보닛이 한 면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하게 열리네요. G90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대형차에 쓰는 엔진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엔트리 엔진은 3.8L 자연흡기 엔진이고, 그 엔진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런 자연흡기에 대한 니즈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3.8L 엔진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기본적으로 보닛을 꾸미는 방식은 G80이 나왔을 때부터 현대차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서 이런 보강 스트럿바도 넣어놓고 이 육각 구조로 만들면서 조금 더 엔진의 진동이라든지 차체의 강성, 이런 것들까지 조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점이 있고요. 네, 실내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손을 대지 않았고요. 소재 부분, 그리고 마감 부분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시보드 상단을 가죽으로 꾸며놓은 부분이라든지 이 원목을 처리한 것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차는 거의 1억 원이 넘는 차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다 보니까 소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재를 잘 썼고, 바느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 훨씬 좋아졌어요. 스티어링 휠의 이런 가죽 질감이라든지 이 기어 노브에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주로 반팔을 입게 되거나 손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질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독일차 느낌이 아니라 제규어라든지 영국차의 그런 느낌들이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소재감은 진짜 좋습니다. 이 색상 같은 경우도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합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푸른빛이 도는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색상이 어떻게 보면 진한 갈색이거든요. 이렇게 튜브 처리를 해놓은 부분도 꽤 고급집니다. 그리고 시트의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진짜 원목이고, 원목을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니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피니시를 거의 한 듯 안 한 듯 처리를 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공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만져봤을 때 진짜 나무 질감이 들게끔 굉장히 톤다운을 잘 해놓은 디자인입니다. 버튼의 느낌들도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크롬 처리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급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형 세단을 상징하는 이런 아날로그 시계도 정 가운데에 박혔고, 이게 지금 제네시스 로고인데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약간 브라이틀링 같기도 하고 괜찮네요. 가운데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부분만 정보창이 뜨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아날로그 계기판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괜찮은 부분들이 이런 디테일들, 그래픽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360도 어라운드 뷰도 예전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를 보여줬다면 지금은 그거의 2배 이상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주차를 한다든지 서행을 할 때 주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스티어링 휠의 플라스틱이라든지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크롬 처리를 일부 해놨는데, 버튼이란 버튼은 다 크롬으로 처리해서 좀 통일성을 줬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뒷좌석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좋은 차 굉장히 오랜만인데.
느낌이 일단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요. 다만 들어오자마자 아쉬운 부분들은 썬루프가 조금 좁다는 부분.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이쪽에다가 썬루프를 하나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진 않았습니다. 그 앞좌석의 고급스러움보다 뒷좌석이 오히려 더 정제되어 있는 느낌, 차분한 느낌,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차는 완벽하게 리무진 모델이 아니라서 이 앞좌석을 완벽하게 접을 것 같진 않네요. 이 레스트 버튼이 있거든요. 레스트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완벽하게 접히는구나. 발판, 발은 어떻게 하라고. 이건 그냥 수납함이고 발받침이 나오진 않네. 확실히 그건 리무진 모델에서 좀 차별화되게 이렇게 발을 뻗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것 같고요. 지금은 딱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다 발받침을 만들어서 좀 올려줘도 될 것 같은데 시트에 그렇게 해놓진 않았네요. 그리고 전동식 햇빛 가리개도 있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목베개 새롭게 하는 것도 S클래스라든지 그런 고급차들이 해놓은 건데 느낌이 감촉이 상당히 좋아요. 이것도 이탈리아 어떤 브랜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돌아갈 때는 뒷좌석 앉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굉장히 고급진 공간이 나오고 양쪽에 모두 통풍, 히팅 가능하고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들을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도 있고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또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앞좌석을 프론트를 이런 식으로 제가 강제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헤드레스트도 전동이네. 잘 만든 차입니다 진짜. 우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플래그십 모델을 타는 거거든요. 스포츠카 타는 것보다 더 부담됩니다. 확실히 차가 크고 휠 베이스도 길고 가격도 높다 보니까 움직임이 제가 요즘 탔던 차들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 묵직한 느낌이 어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상당히 조용한 게 인상적입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국산차의 장점들, 국산차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장점은 저는 꼽으라면 일단 정숙성을 꼽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상당히 조용했었고 더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공명음을 줄이기 위해서 휠 디자인을 하기도 했고 차체 구조를 조금 바꾸면서 조금 더 조용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로를 달릴 때는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다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소리도 들리지 않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멈춰 있을 때는 오토 스타트 앤 스탑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엔진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요. S클래스 7 시리즈 조용한 걸로 정평이 나 있는 렉서스 보다도 조용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속도 이렇게 높여도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어오네. 분명히 소리는 내고 있거든요. 스팅어나 제네시스 G70과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데 분명히 엔진이 내는 소리 자체도 같을 거예요. 근데 실내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조금 빠르게 달려보면 스포츠 모드로 달리니까 그제서야 좀 엔진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보통은 일본 차들은 이쪽에 많이 달려 있는데 뒷좌석 쪽에 그 마이크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뒷좌석은 조금 더 이 엔진 소리가 덜 들릴 것 같아요. 우와. 제가 계속 우아하는 이유가 방향 지시등을 켜면 쪽으로 이제 카메라를 비춰주거든요. 이게 아직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는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저는 진짜 앞에만 보고 양옆을 안 보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구나. 12.3인치 모니터가 2개가 사용되면 조금 더 자유롭게 그 화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K9은 엔진 회전계 있는 쪽으로 비춰줬었거든요.
속도계랑. 근데 지금 이 차는 가운데 부분만 LCD 모니터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을 보여주는데 조금 아쉽네요. 화질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G70도 연식 변경되면서 3D 클러스터가 들어갔는데 얘는 왜 안 들어갔지? 어쨌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꽤 비싼 차거든요. 비싼 모델인데도 LCD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행 모드는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에코, 커스텀 이런 식으로 4가지 모드가 있고요. 사실 요즘 그 현대기아차가 이제 뭐 스마트 모드, 알아서 해주는 모드를 좀 밀고 있는데 G90에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지금까지는 컴포트 모드로 달렸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컴포트 모드가 이렇게 물렁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세단이 물렁해야 승차감이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독일 세단이 인기를 좀 많이 끌고 S클래스나 7시리즈들을 현대차가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완전 스타일이 예전에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S클래스보다도 더 단단한 느낌도 들어요. 승차감 부분에서는 굉장합니다. 예전에는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물렀고 댐퍼도 길었기 때문에 노면의 굴곡이라든지 뭐 방지턱 이런 요철을 지날 때, 이음새들을 지날 때 차체가 좀 따로 노는 느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앞에가 덜컹하고 뒤에가 덜컹하면서 그 덜컹덜컹 서로 따로 노는 부분이 굉장히 잔진동이 오래가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굉장히 사뿐하게 넘어가네요. 이렇게 꺾어도 확실히 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이 차가 굉장히 무거운 차고 큰 차인데도 롤이 적어졌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이게 컴포트 모드야? 괜찮네.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이제는 조금 기본기를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주행 모드를 버튼식으로 바꾸거든요. 순간적인 추월을 할 때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왔다가 다시 컴포트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코와 커스텀을 다시 지나야 됩니다. 이게 다이얼 방식이라든지 조작 방법이 조금 다르면 왔다 갔다가 되는데, 이거는 불필요한 모드까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모드까지 거친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럼 빠르게 되나? 굉장히 빠르게 누르면 스포츠 모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업데이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 G90을 시승해 봤습니다. 일단 G90 같은 경우는 뭐 3.8, 3.3 터보, 5.0 자연흡기 이렇게 3가지 엔진 라인업이 있고, 가격은 7,700만원부터 1억 2천만원까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탔던 3.3 터보 모델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뭐 1억 가까이, 1억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단기간에 정말 이 G90의 단점을 뽑아내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손에 느껴지는 감각들은 굉장히 수준급의 자동차라고 느껴졌고요. 사실 제품은 좋은데 몇 가지 뭐 더 수반돼야 될 것들이 브랜드의 파워, 그리고 브랜드의 역사,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들까지 함께 수반이 되면 더 좋은 차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차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